상상해보세요. 매일 간호하던 그 환자가 사실은 당신의 혈육이라면 권력과 재벌, 그리고 가족의 비밀이 얽힌 이 이야기에서 진실은 피보다 진하고 용서는 복수보다 무겁습니다. 한 간호사에게 발생한 충격적인 비밀, 그리고 그녀가 마주한 선택의 순간. 당신이라면 어떤 길을 택하시겠습니까? 지금부터 펼쳐질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컨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서울 강남구 성진병원 VIP 병동. 창밖으로 내리쬐는 햇살은 여느 병동과 다름없이 따뜻했지만 그 안의 공기는 유독 조심스러웠습니다. 이 병동은 대한민국 재계 1위 성진그룹 회장 정인호의 입원실이 있는 곳. 그리고 그 곁을 누구보다 성실히 지키는 사람, 간호사 장수진이었습니다. 회장님, 약 드실 시간이에요. 오늘은 진통제 반으로 줄여볼까요? 수진은 조심스레 물컵을 건네며 미소를 띄웠습니다. 그녀의 손길은 익숙하고 말투는 차분했죠. 응. 자네는 참 손이 따뜻하구먼. 젊었을 적 내 딸도 이런 손이었지. 그 말에 수진은 얼핏 멈칫했습니다. 회장은 늘 딸 이야기를 꺼낼 때면 눈을 멀리 두었죠. 그 딸, 정유라. 성진그룹의 유일한 핏줄이자 20대 초반 호련이 사라져 누구도 행방을 모른다는 그 사람. 수진은 모른 척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녀는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묘하게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이상하게도 그 이름, 정유라. 마치 어릴 적 어딘가에서 들었던 것 같은 느낌이 뇌리를 스쳤습니다. 간호사 대기실로 돌아온 수진은 털썩 의자에 앉았습니다. 그녀는 23살 때까지 시골의 고아원에서 자랐습니다. 입양도 한 번 실패했고 중학교 때부터는 자립을 선택했죠. 그리고 오직 성실함 하나로 서울의 병원까지 올라왔습니다. 가끔 자신도 모르던 슬픔이 목을 죄는 날엔 나는 누구에게도 필요 없는 사람이야라는 생각이 들곤 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정인호 회장 곁에 있으면 그 감정이 조금씩 가라앉았습니다. 하루는 회장이 그녀에게 작은 봉투 하나를 건넸습니다. 안에는 고급 만년필과 손으로 꾹꾹 눌러 쓴 편지 한 장. 수진 양, 이 병원에 있는 동안 내 곁을 지켜줘서 고맙네. 누구보다 든든하고 따뜻했어. 내 딸이 있었다면 자네 같았으면 했지. 그 문장을 읽은 순간 수진의 눈가가 시큰해졌습니다. 하지만 그 감동도 잠시, 다음 날 회장이 갑자기 고열과 혼수 상태에 빠졌습니다. 의료진은 긴급 수혈을 위해 혈액형 RH-AB형 일치자를 찾았고 너무나 긴박한 나머지 현재 병원에 있는 직원들에게 부탁해서 긴급하게 검사를 권유했습니다. 그리고 이틀 뒤 의무기록실에서 충격적인 말이 전해졌습니다. 장수진 간호사. 회장님과 유전자 일치율이 너무 높아요. 그냥 환자 마이너스 간호사 수준이 아닙니다. 의무기록실 안 장수진은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일치율이 높다는 담당 주치의의 말은 머릿속에 메아리처럼 울리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얼떨결에 자리에 앉았고 의사는 조심스럽게 말끝을 이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외조부 마이너스 외손녀간 유전자 일치 수치입니다. 장 간호사님. 혹시 정 회장님과 혈연 관계가 있으신가요? 그 순간 수진의 머릿속에서 어린 시절의 조각들이 불쑥 떠올랐습니다. 낡은 고아원 창고. 하얀 봉투에 담긴 출생신고서, 그러나 부모랑 칸은 모두 공란. 엄마라는 단어를 써본 적이 없어요. 어릴 적 수진은 항상 그 말을 되뇌며 컸습니다. 그런 그녀가 지금 재계 1위 회장의 외손녀라는 말을 듣고 있었습니다. 숨이 막힐 듯한 현실. 이건 누군가의 장난이거나 아니면 세상이 드디어 자신에게 몹쓸 장난을 친 것이 분명했습니다. 수진은 조용히 병동을 빠져나와 고아원 원장을 찾아갔습니다. 오래된 벽돌집, 낡은 간판 아래 이젠 늙어버린 원장 할머니는 그녀를 알아보고 미소 지었습니다. 너, 수진이 맞구나. 여전히 예쁘게 컸네. 원장님 혹시 제 친엄마 이름이 뭔지 아세요? 그건 널 데려다주던 여자가 남긴 쪽지가 있었는데. 원장은 낡은 서랍을 뒤적여 오래된 작은 봉투를 꺼냈습니다. 거기엔 흐릿한 필체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수진이를 잘 부탁드립니다. 정유라. 순간 수진의 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정유라. 그 이름은 병실에서 회장이 늘 읊조리던 이름이었습니다. 유라야, 왜 그리 갔니? 내 손으로 너를 그렇게 만들 줄은 몰랐다. 회장은 종종 그 말을 중얼거렸습니다. 수진은 이제야 그 뜻을 알 것 같았습니다. 그 여자가 자신의 생모였습니다. 그리고 회장 정인호는 자신을 버린 엄마의 아버지, 즉 자신의 외할아버지였던 것입니다. 눈앞이 흐려졌습니다. 가슴 한가운데 무겁고 차가운 돌멩이 하나가 내려앉은 기분이었습니다. 서울로 돌아온 수진은 병실을 찾아갔습니다. 정인호는 여전히 의식이 없었지만 그의 숨소리는 어딘가 미묘하게 변해 있었습니다. 수진은 그의 손을 잡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회장님. 아니, 할아버지, 왜 아무 말씀 안 하셨어요? 왜? 그 순간 회장의 손가락 하나가 미세하게 움직였습니다.
눈꺼풀이 천천히 떠졌고 그의 입에서 낮은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수진이냐 미안하다 이제야 찾았구나. 회장의 입술은 바싹 말라 있었지만 그 한마디는 또렷했습니다. 이제야 찾았구나. 그 말을 들은 순간 수진의 눈동자가 떨렸습니다. 이건 단순한 오해가 아니었습니다. 정인호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간호사 장수진의 외할아버지란 사실을 처음부터 말입니다. 언제부터 알고 계셨죠? 수진은 목이 메어 물었습니다. 그 첫날 자네가 병실에 들어오던 날. 내 엄마의 눈이 보였어. 그 아이는 끝내 날 용서하지 못했지만 정인호의 눈가엔 눈물이 고였습니다. 강철 같은 그룹을 세운 대재벌의 모습은 그 순간 무너져 내리는 한 늙은 아버지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정유라 엄마는 왜 절버렸나요? 수진은 이제 더는 참지 못했습니다. 그가 알고 있었다면 왜 이 지독한 운명을 모른 채 했는지 묻고 싶었습니다. 정인호 회장은 흔들리는 목소리로 과거를 더듬었습니다. 그 애가 20살 때였어. 벚꽃이 흩날리던 봄날 유라가 처음으로 그 남자 이야기를 꺼냈지. 처음엔 그저 대학 문예창작과 선배라고만 했네. 하지만 그 눈빛에서 이미 사랑에 빠졌다는 걸 알 수 있었어. 이름도 들어본 적 없는 시골에서 올라온 청년이었지. 나는 즉시 반대했어. 그 남자의 집안을 조사했더니 대를 이은 소장농 집안이었어. 출신 학교도 가문도 재산도 없었지. 피도 배경도 미래도 없는 남자였으니까. 나는 유라에게 단호히 말했네. 그런 사람과는 어울릴 수 없다고. 하지만 그 아이는 내가 본 적 없는 강한 눈빛으로 맞섰어. 아버지, 그이는 제가 선택한 사람이에요. 그때부터 우리 사이가 흔들리기 시작했지. 그리고 석 달 뒤의 일이야. 비 오는 저녁 유라가 내 서재로 찾아왔어. 평소보다 창백한 얼굴이었지만 결연한 표정이었네. 그 아이는 임신했지. 이미 임신 2달째라고 했어. 내 앞에 무릎을 꿇고 말했네. 아버지, 저는 이 아이를 지울 수 없어요. 이 아이는 제 살점이에요. 그 순간 나는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을 느꼈어. 평생 쌓아온 성진가의 명예가 순식간에 무너지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네. 나는 분노했고 책상을 내리쳤어. 당장 그 남자와 연을 끊지 않으면 너는 더 이상 내 딸이 아니다. 그렇게 소리쳤네. 유라는 일어나 조용히 말했어. 그렇다면 저는 이제 성진가의 딸이 아닙니다. 그날 밤 그 아이를 집에서 내쫓았네. 그게 마지막이었다. 그 이후로 유라의 소식은 듣지 못했네. 모든 흔적이 사라진 것처럼. 몇 년이 지나서야 그 아이가 딸을 낳았다는 소식을 들었지. 그 아이가 낳은 딸이 바로 너란다. 수지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자신이 겪은 굶주림, 추위, 입양 실패, 그 모든 과거가 그 한순간 내쫓긴 사랑의 결과였다니. 그리고 어쩌면 내 엄마는 일부러 널 우리 가문에서 멀리 떨어뜨려 놓으려 했던 걸지도 모른다. 우리가 또 뭘 빼앗을까봐. 그 말에 수지는 무너졌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존경하던 환자, 마치 아버지 같다고 느꼈던 그 사람. 그가 바로 자신을 고아로 만든 장본인이었다는 것. 하지만 동시에 그는 매일 그녀에게 손편지를 쓰고 가장 연약했던 순간마다 자신을 보호해주려 했던 유일한 존재이기도 했습니다. 회장님 아니 할아버지. 전 당신을 용서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엄마는요? 그분은 지금 어디 계세요? 수진의 질문에 정인호의 안색이 갑자기 창백해졌습니다. 그의 호흡이 가빠지고 심장 모니터의 삐소리가 불규칙하게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수진은 즉시 간호사로서의 본능이 되살아나 그의 손목을 잡았습니다. 맥박이 빠르게 뛰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진정하세요. 제가 의사를 부를게요. 아니. 잠깐만. 내게 말해야 할 게 있어. 정인호는 수진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그의 소나기는 놀라울 정도로 강했습니다. 마치 모든 남은 힘을 다해 그녀를 붙잡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유라는 내가 그 아이를 찾았을 때 이미 늦었어. 그의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렸고 기계음은 더욱 요란해졌습니다. 내가 내 자존심 때문에 그 아이를 찾지 않았어. 몇 년이 지나고 내 어리석음을 깨달았을 때 정인호의 호흡이 더욱 가빠졌고 그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수지는 응급 호출 버튼을 눌렀지만 정인호는 계속해서 말을 이었습니다. 나는 탐정을 고용했지. 그리고 발견했어. 유라가 갑자기 그의 몸에 경련이 일었습니다. 심장 모니터의 경고음이 병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수지는 즉시 CPR 자세를 취했지만 정인호는 마지막 힘을 다해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 아이는 죽은 줄 알았네. 내가 찾았을 땐 이미 정신병원에 감금돼 있었어. 내가 그리 만든 거지. 이 말을 끝으로 정인호의 손이 힘없이 떨어졌습니다. 심장 모니터는 평평한 선을 그리며 단조로운 소리를 냈습니다.
의료진이 병실로 쏟아져 들어왔고 수지는 멍한 상태로 뒤로 물러섰습니다. 코드블루. 심정지입니다. 의사들이 제세동기를 준비하고 간호사들이 약물을 준비하는 동안 수지는 벽에 기대어 서 있었습니다. 할아버지의 마지막 말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10분의 소생시도 끝에 담당 의사가 시계를 보며 선언했습니다. 사망시각 오후 7시 42분.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성진그룹의 회장 정인호는 세상을 떠났고 그와 함께 많은 비밀이 영원히 묻히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지막 고백은 수진의 가슴에 깊이 새겨졌습니다. 수진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가 한 말, 내가 그리 만든 거지라는 고백은 그 어떤 변명보다 냉혹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진실을 안고 혼자 남겨진 것입니다. 병실을 떠나기 전 수진은 잠시 정인호의 차가워진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분노도 원망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단지 슬픔과 공허함만이 남았습니다. 할아버지, 이제 편히 쉬세요. 엄마는 제가 찾을게요. 간호사 대기실에서 수진은 노트북을 꺼내 들었습니다. 정유라. 그 이름은 어떠한 포털에서도 검색되지 않았습니다. 마치 존재하지 않았던 사람처럼 지워져 있었습니다. 그녀는 오랜 친구인 변호사 남경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혹시 오래전 가족 강제 입원 사건이나 병원 내 불법 입원 기록 조사해 줄 수 있어? 경훈은 의아했지만 수진의 목소리에 묘한 떨림이 묻어나자 알겠어. 하지만 이거 법적으로 위험할 수도 있어. 라며 조심스레 대답했습니다. 며칠 뒤 경훈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강원도에 있는 화진요양병원 이상한 입원 기록이 하나 있어. 서류상 보호자 동의 없이 20년 넘게 감금된 여성. 이름은 가명인데 생년월일이 너가 준 기록이랑 똑같아. 수진은 그 즉시 짐을 쌌습니다. 당직도 미루고 병원장에게도 거짓말을 했습니다. 가족 일이 생겨서 며칠만 다녀오겠습니다. 서울을 떠난 지 몇 시간 뒤 그녀는 구불구불한 산길 끝에 위치한 회색 건물 화진요양병원 앞에 도착했습니다. 병원은 외부 방문객을 철저히 통제하고 있었지만 수진은 경훈이 보내준 법률 문서를 보여주며 강하게 밀어붙였습니다. 이곳에 정유라 씨 계시죠? 그분 제 어머니입니다. 의사와 간호사들은 당황했고 소장이 직접 나와 수진을 안내했습니다. 회색 철문을 열고 들어간 곳, 거기엔 초췌한 중년 여성이 벽을 향해 앉아 있었습니다. 뺨은 파리했고 눈은 멍했고 허리는 구부정하게 굽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입을 떼지 않았고 그저 벽에 손가락으로 무언가를 반복해서 그리고 있었습니다. 수진은 천천히 마치 유리 인형에 다가가듯 조심스럽게 한 걸음씩 다가갔습니다. 목구멍이 타들어가는 것 같았지만 마침내 용기를 내어 그 손을 감싸쥐었습니다. 어머니. 그 한마디가 방 안의 공기를 진동시켰습니다. 수진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저예요. 수진이에요. 기억하세요? 이제 데리러 왔어요. 집에 같이 가요. 처음엔 아무 반응이 없었습니다. 그저 허공만 바라보던 그 여인의 손끝이 미세하게, 하지만 확실히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수진은 자신의 손을 더 단단히 맞잡았습니다.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는 침묵 속에서 시간은 영원처럼 느리게 흘렀습니다. 그리고 기적처럼 24세 세월을 건너 정유라의 눈동자가 천천히 돌아와 딸의 얼굴을 향했습니다. 그 순간 두 여인의 시선이 맞닿았습니다. 진아. 처음으로 내뱉은 그 이름은 깨진 유리조각처럼 날카로웠지만 그 안에는 모든 것이 담겨 있었습니다. 정유라의 눈에서 떨어진 눈물 한 방울이 두 사람의 맞잡은 손 위로 떨어졌습니다. 수진의 두 팔이 어머니를 감싸 안았습니다. 그 연약한 몸은 마치 새의 뼈처럼 가벼웠지만 그 안에서 느껴지는 심장 박동은 강하고 확실했습니다. 접힌 종이처럼 굽었던 정유라의 등이 천천히 펴지며 그녀의 팔이 딸을 향해 들어올려졌습니다. 네. 아이. 내 아이. 그 눈에는 십수년을 감옥 같은 병실에서 견뎌온 절망과 고통이 파도처럼 일렁였다가 갑자기 쏟아지는 빛처럼 형언할 수 없는 사랑으로 바뀌었습니다. 두 여인의 울음소리가 병실을 채웠고 그 소리는 마치 오래된 저주가 깨지는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다 괜찮아요, 엄마. 이제 함께해요. 다시는 헤어지지 않을 거예요. 서울로 돌아온 수지는 어머니 정유라를 모처의 심리요양 클리닉에 안전하게 입원시켰습니다. 병원 벽에다 숫자와 이름을 계속 쓰던 그녀는 기억의 조각들을 서서히 되짚고 있었습니다. 처음엔 말을 하지 않았고 하루에도 몇 번씩 울다가 웃고 쓰러졌다가도 다시 일어섰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수지는 어머니가 흘리듯 중얼대는 말을 듣게 됐습니다. 수지나 도윤이부터 살려야 해. 그 아이는 죄 없어. 윤성이 모든 걸 가져가려 해. 도윤이? 윤성이? 수지는 익숙한 이름에 화들짝 놀랐습니다. 정윤성 바로 성진그룹 현 부회장, 회장 정인호의 손자이자 후계자 후보.
그는 예의 바르고 차분한 이미지로 대외적으로도 인기와 신뢰를 얻고 있던 인물이었습니다. 하지만 수지는 그 이름을 듣자 왠지 모를 꺼림칙함이 목 뒤를 훑고 지나갔습니다. 더 이상 우연이라 부를 수 없었습니다. 가족이란 단어에 묻힌 무언가가 그림자처럼 다시 그녀를 따라붙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수지는 병원에서 돌아오는 길에 낯선 번호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저녁 무렵 수진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에 낯선 번호가 떠올랐습니다. 병원 일과를 마친 피로감에 잠시 무시하려던 찰나 직감적으로 이 전화가 평범하지 않을 것이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장수진 씨 맞죠? 낮고 깔린 남자의 목소리. 마치 오랫동안 기다렸다는 듯한 여유가 섞인 어조였습니다. 네, 맞습니다만. 누구세요? 수진이 긴장한 목소리로 대답하자 짧은 정적이 흘렀습니다. 정윤성입니다. 수진의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성진그룹 후계자, 정인호 회장의 손자. 그리고 엄마가 두려워하던 바로 그 사람이었습니다. 잠시 시간 좀 내주시죠. 할아버지께서 당신에게 남긴 게 있습니다. 오늘 저녁 8시 청담동 레디슨 호텔 17층 프라이빗 다이닝룸으로 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화는 그렇게 일방적으로 끊겼습니다. 수지는 한동안 그 자리에 서서 창밖만 바라보았습니다. 그가 자신의 존재를 이미 알고 있다는 것, 그리고 할아버지의 유산에 대해 언급했다는 것. 무언가 큰 그림이 있음을 직감했습니다. 수지는 경계심과 호기심이 뒤섞인 마음으로 고민했습니다. 어머니를 찾은 지 이제 겨우 일주일. 그곳에 가는 것이 현명한 선택일까? 하지만 진실을 알기 위해선 피할 수 없는 자리라는 것도 분명했습니다. 저녁 8시 수지는 청담동의 고급 호텔 앞에 섰습니다. 병원 유니폼 대신 단정한 블라우스와 슬랙스를 입었지만 로비를 지나는 동안 주변의 시선이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자신은 이곳에 어울리지 않는 존재라는 느낌이 계속해서 따라붙었습니다. 17층에 도착하자 안내원이 그녀를 프라이빗 룸으로 안내했습니다. 문이 열리고 수지는 숨을 깊게 들이마셨습니다. 거대한 유리창 너머로 서울의 야경이 펼쳐진 공간. 그 앞에 정윤성이 서 있었습니다. 완벽하게 재단된 검은색 정장, 빈틈없이 다듬어진 헤어스타일, 그리고 차갑게 계산된 미소. 그는 마치 이 도시 전체를 내려다보는 왕과 같은 존재감을 풍겼습니다. 장수진 씨. 처음 뵙죠.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그의 말투는 정중했지만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수지는 본능적으로 등골이 서늘해짐을 느꼈습니다. 아니요. 병원에서 회장님 곁에 있을 때 몇 번 마주쳤습니다. 제가 인사드렸지만 기억 못하시는 것 같네요. 수진의 대답에 윤성의 눈썹이 살짝 올라갔습니다. 그는 와인을 천천히 따르며 대답했습니다. 그땐 몰랐으니까요. 당신이 우리 피부치란 걸. 피부치. 그 단어를 발음하는 그의 목소리에는 묘한 경멸감이 서려 있었습니다. 마치 오래된 얼룩을 바라보는 듯한 그 태도에 수진의 자존심이 상했지만 그녀는 감정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그의 말투엔 이상한 유연함이 있었습니다. 말은 공손하지만 눈빛은 차갑고 표정은 친절하지만 목소리는 경계심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는 마치 포식자가 먹이를 노리듯 수진의 모든 반응을 관찰하는 듯 했습니다. 수진은 속을 알 수 없는 그를 경계하며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저한테 남긴 게 뭐죠? 일부러 이런 자리를 마련하신 걸 보면 간단한 이야기는 아닌 것 같네요. 윤성은 잠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미소는 진실된 감정이라기보다 오랜 훈련으로 완성된 가면 같았습니다. 그는 테이블 아래에서 작은 서류 가방을 꺼내 열었습니다. 그 안에서 나온 것은 서류 봉투와 작은 USB였습니다. 이건 할아버지가 남긴 유언의 일부예요. 법정에서 공식 발표되기 전에 미리 알려드리는 겁니다. 윤성은 서류를 수진 앞에 펼쳤습니다. 빽빽한 법률 용어 사이로 눈에 띄는 숫자가 보였습니다. 성진그룹 지분 27%, 당신 이름으로 전환 예정. 현재 시가로 약 1조 8천억 원 상당입니다. 놀라셨나요? 수지는 숨을 삼켰습니다. 그 금액은 그녀가 평생 간호사로 일해도 만질 수 없는 숫자였습니다. 하지만 본능적으로 이 제안에 함정이 있음을 직감했습니다. 조건이 있겠죠? 윤성의 눈이 위험하게 빛났습니다. 역시 똑똑하군요. 그래요, 조건은 단 하나. 그는 와인잔을 들어 천천히 돌리며 말을 이었습니다. 저와 약혼. 수진의 눈이 커졌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처음 본 사이에 무슨. 윤성은 그녀의 말을 자르며 손을 들었습니다. 사랑 이야기가 아닙니다. 비즈니스죠. 공식 약혼 후 가족으로서 그룹 이사회 참여. 명목상 상속이죠. 당신은 할아버지의 소망대로 성진가의 일원이 되고 나는 그룹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확보합니다. 하지만 실권은 절대 못 가져요. 그게 조건입니다. 수지는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것은 상속이 아니라 또 다른 감금이었습니다. 성진가라는 우리 안에 자신을 가두려는 계략이었습니다.
윤성은 그녀의 침묵을 읽었는지 미소를 지으며 덧붙였습니다. 기억하세요. 정유라 씨는 아버지를 버린 반역자고 장수진 씨는 그 죄의 자식이에요. 세상이 이 사실을 알면 어떻게 될까요? 성진그룹의 주가가 폭락하고 이사회는 혼란에 빠지겠죠. 그리고 당신 어머니의 안전도 보장할 수 없을 겁니다. 그의 말은 꿀처럼 달콤하게 포장된 날카로운 칼날이었습니다. 수지는 숨이 막혔습니다. 그의 협박은 너무나 명확했습니다. 이 회사에서 이름을 지우고 싶지 않다면 선택을 잘하셔야 할 겁니다. 일주일 후 답을 기다리겠습니다. 윤성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수진을 내려다보는 그의 눈에는 이미 승리를 확신하는 듯한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수진은 침묵했습니다. 가문의 그림자가 드디어 실체를 드러낸 순간이었습니다. 저 남자의 말대로라면 자신은 이미 함정에 빠진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어머니와 오빠를 구하기 위해선 또 다른 함정으로 걸어 들어가야 할지도 모릅니다. 수진은 회색빛 도시를 걷고 있었습니다. 청담동의 고급 레스토랑을 나와 한 걸음 한 걸음 걸을 때마다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정윤성, 그 사람은 웃고 있었지만 그의 눈동자에는 차가운 거래와 계산만이 번뜩였습니다. 지분 27%. 그건 단순한 숫자가 아니었습니다. 성진그룹이라는 거대한 제국의 균형추였고 수진 자신을 한순간에 권력의 구심점으로 끌어올릴 수 있는 열쇠였습니다. 하지만 대가로 내걸린 것은 가족이라는 이름의 구속이었습니다. 그날 밤 수진은 어머니 정유라의 병실을 찾았습니다. 어머니는 여전히 불안한 눈빛으로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수진이 조심스럽게 손을 잡자 정유라는 아주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그 집안은 무서워. 윤성이 널 가만두지 않을 거야. 회장님, 그분이 마지막 남은 방패였는데. 엄마, 윤성이라는 사람, 도윤이라는 이름. 엄마가 예전에 중얼거렸던 그 사람 누군데요? 정유라는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잠시 망설이던 그녀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도윤이는 내 둘째였어. 수진이 너를 낳기 전에 그 사람과 헤어진 후 사랑도 없이 태어난 아이. 도윤이한텐 미안한 마음뿐이었어. 수진은 숨을 삼켰습니다. 자신에게 이복 형제가 있었다는 사실조차 처음 알게 된 순간이었습니다. 그 아이는 지금 어디에 있어요? 죽었어. 사고로 그렇게 알려졌지. 하지만 난 확신 못해. 그 집안이 어쩌면 그 아이까지 손에 넣으려 했을지도 모르니까. 다음 날 수진은 성진그룹 법무팀에서 보낸 공식 문서를 받았습니다. 내용은 이러했습니다. 성진그룹은 고 정인호 회장의 유언에 따라 장수진 씨에게 지분 27%를 상속합니다. 단 상속 유예 조건으로 정윤성 부회장과의 약혼 및 일정 기간 내 혼인 유지가 전제됩니다. 이 조건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 지분은 그룹 내 공익재단으로 이관됩니다. 법적으로 완벽한 구조. 감정이 아닌 조건. 사랑이 아닌 이해관계. 수지는 문서를 내려놓고 창밖을 응시했습니다. 그녀는 이 지분을 지키기 위해 사랑 없는 약혼을 받아들일 수 있을까? 아니, 그보다 먼저 그녀가 해야 할 일이 있었습니다. 그날 밤 수지는 고태성이라는 사설 조사관을 만났습니다. 그는 정유라 사건을 수년 전부터 추적해온 인물이었습니다. 도윤이라는 사람 찾을 수 있을까요? 그녀가 묻자 고태성은 잠시 침묵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능은 합니다. 하지만 그 이름을 건드리는 순간 성진그룹 전체가 움직일 겁니다. 수지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럼 시작하죠. 그날 이후 수지는 매일 밤 고태성과 함께 서울과 지방을 오갔습니다. 도윤이라는 이름, 정유라가 잊지 못했던 또 다른 아이의 흔적은 기록 속 어디에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출생신고서도 사망기록도 학적부도 없었습니다. 이건 누군가가 아주 철저하게 지웠다는 얘기입니다. 고태성의 말에 수지는 주먹을 꼭 쥐었습니다. 도윤이라는 이복 오빠, 그가 정말 죽은 게 아니라면 누군가가 그 존재 자체를 세상에서 없애려 했다는 뜻이었습니다. 며칠 후 고태성은 수진에게 한 통의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사진 속에는 어린 시절 수진과 똑같은 눈매를 한 남자아이가 강원도의 한 보육원 앞에서 찍은 단체 사진 속에 서 있었습니다. 사진 뒷면엔 흐릿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1998. 도윤 마지막 사진. 수진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이 아이 살아있었어요. 그럼 어디로 간 거죠? 고태성은 뭔가를 감추는 듯한 표정으로 조심스레 입을 열었습니다. 정윤성, 그가 대학 시절 유학 중 갑자기 보안이 강화된 사설재단에 입소한 기록이 있습니다. 같은 시기 신원불명의 입소자가 한 명 더 있었어요. 이름도 출신도 삭제된 남자아이. 수지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 아이가 혹시 도윤이에요? 확신할 순 없지만 가능성은 있습니다. 같은 시각 성진그룹 본사 최상층 정윤성은 검은 정장을 입고 자신의 비서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고태성이 움직인다고? 그 사람 처리하지 않으면 곤란해지겠군. 비서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예전에 보냈던 그 아이, 도윤이 그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윤성은 조용히 창밖을 바라보다 웃지도 울지도 않는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그 아이는 지금 내가 만든 세상에서 살고 있어. 세상과 단절된 채로. 이제 와서 다시 끌어낼 이유는 없어. 필요하면 다시 묻을 뿐이지. 며칠 뒤 수지는 고태성으로부터 충격적인 정보를 전달받습니다. 정윤성 도윤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를 자기 대신 후계자로 훈련시켰어요. 그리고 정인호 회장님이 세상을 떠난 날 지분 일부를 그 아이에게 넘겼습니다. 비밀 위임장 형태로. 수지는 어지러워졌습니다. 도윤은 살아있다. 하지만 자기 이름도 자유도 빼앗긴 채 정윤성의 그림자 속에서 조종당하고 있었습니다. 수지는 결심했습니다. 자신의 몫을 받기 위해 그저 억울함을 푸는 것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이 가문이 뿌리째 흔들리게 하려면 사라진 그 이름을 세상 밖으로 끌어내야 했습니다. 그날 밤 수지는 어머니 정유라의 병실에서 조용히 말했습니다. 엄마 도윤이 오빠 제가 데려올게요. 그 아이 제 가족이에요. 성진재단 외부로 드러나지 않은 별관. 검은 유리창으로 둘러싸인 그곳은 기밀교육센터라는 이름으로 등록되어 있었지만 내부는 폐쇄형 감시 시설이나 다름없었습니다. 그곳 가장 안쪽 방에서 하얀 셔츠에 정장을 입은 청년 하나가 무표정한 얼굴로 앉아 있었습니다. 눈빛은 맑았지만 어딘지 감정이 지워진 듯 했습니다. 그의 이름은 없다. 그저 코드명 D-1 정윤성이 그에게 부여한 가짜 이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바로 수진의 이복 형제 도윤이었습니다. 그날 밤 수진은 고태성과 함께 그곳에 잠입했습니다. 철저히 계산된 경로와 위장된 서류 덕분에 이들은 내부까지 접근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방호원 철수까지 5분. 그 안에 도윤 씨를 데려나와야 합니다. 고태성의 말에 수진은 심호흡을 크게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문을 열었습니다. 그 안엔 거울처럼 닮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녀를 보자 도윤은 멈칫했습니다. 그리고 낮게 물었습니다. 누구시죠? 수지는 웃지도 울지도 못한 채 떨리는 손으로 한 장의 사진을 내밀었습니다. 어린 도윤과 어린 수진 그리고 정유라가 함께 있던 흑백의 흐릿한 사진이었습니다. 당신 내 오빠예요. 내 이름은 장수진. 정유라 씨의 딸이고 당신은 그분의 아들이에요. 도윤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그 이름 어릴 때 꿈속에서 들은 적이 있어요. 수진아 누가 그렇게 불렀던 것 같은데. 수진은 그 순간 참았던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그는 진짜였습니다. 자신이 찾아 헤매던 오빠.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이름 하나. 그러나 시간은 없었습니다. 고태성이 무전으로 다급히 말했습니다. 시간 초과입니다. 가야 해요. 수진은 도윤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가요 오빠. 이제 당신은 누구의 그림자도 아니에요. 탈출은 혼란 속에서 이루어졌고 그날 밤 성진그룹은 외부 보안 위반이라는 이유로 전면 통제에 들어갔습니다. 언론은 조용했고 경찰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이 가문은 크고 깊게 뿌리내려 있었습니다. 며칠 뒤 수지는 성진재단 앞에서 공식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이름을 지운다는 건 그 사람의 존재를 부정하는 일입니다. 성진가의 어두운 진실을 감추기 위해 내 어머니와 내 오빠는 존재를 빼앗겼습니다. 저는 이 가문으로부터 물려받은 모든 지분을 반납하고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묻겠습니다. 그날 뉴스는 온종일 성진그룹 핏줄, 유산 포기하며 폭로라는 헤드라인으로 가득 찼습니다. 정윤성은 이사회를 앞두고 사퇴했고 사라졌던 도윤은 민도윤이라는 본명으로 회복 중이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봄이 왔습니다. 수지는 서울 외곽의 작은 심리요양센터에서 어머니와 함께 지내고 있었습니다. 엄마, 오빠는 잘 적응하고 있어요. 그래, 잘됐다. 넌 이젠 할아버지라 부르지 않아도 돼. 수지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응. 그 이름은 내 마음속에만 남겨둘게. 창밖으로 따뜻한 햇살이 들이우는 마당을 비췄습니다. 세 사람의 그림자가 조용히 길게 드리워졌습니다.